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로맹 롤랑의 작품 장 크리스토프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제목은 또 그리고 작가의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어도 내용을 접하시기는 좀 쉽지 않았던 책이 아닐까 싶어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유럽의 예술과 문화, 정치,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담긴 이 작품은 일종의 유럽 공화국 구축을 꿈꾸던 작가의 웅대한 이상주의가 반영된 전체 10권으로 이루어진 장대한 서사시적 대하 소설이에요. 이 소설로 로맹 롤랑은 1915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책 장 크리스토프의 서문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장 크리스토프에서 내가 이루려고 했던 목적은 프랑스가 도덕적, 사회적으로 붕괴하는 시기에 잿더미 속에 잠들어 있던 영혼의 불을 각성시키는 것이었다 라고요. 이 1915년에 이 로맹 롤랑이 썼던 이 발문은 여전히 어쩌면 더욱더 프랑스에서도 이곳 대한민국의 땅에서도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오히려 더 절실히 요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프랑스의 작가, 사상가, 음악학자인 로맹 롤랑은 1866년 프랑스 중부에 위치한 니에브르 지방의 클람시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여러 대에 걸친 그 지방의 공증인이었고 어머니 쪽은 열렬한 가톨릭 신자를 많이 배출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독일 음악에 대한 깊은 사랑을 배웠고요. 그의 일가는 롤랑의 교육을 위해 파리로 이사를 할 정도로 이 자녀 교육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그런 가족이었어요. 세기 말에 물질주의적이고 태폐적인 그 파리로 이사를 한 이후에 삶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대도시의 공기는 그를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1889년에 고등 사범대학을 졸업한 롤랑은 로마의 프랑스 학원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요. 르네상스 예술에 둘러싸였던 이 체류 기간은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니체와 바그너의 여자친구였던 늙은 이상주의자 말비다와 알게 된 것도 바로 그 시기였고요. 처음으로 음악사 강좌를 담당하게 되었고 동시에 음악 평론가와 극작가로서도 폭넓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창작 활동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03년에 잡지 레카이에드 락행젠, 반월 수첩이라는 뜻이래요. 이 잡지에 발표한 베토벤의 생애였고요. 그 뒤를 이은 장 크리스토프의 지필과 간행, 이 바로 그의 창작 활동에 꽃이 핀 그런 시기였죠. 반월 수첩이라는 그 잡지에 발표했던 베토벤의 생애가 그의 대작 장 크리스토프의 밑거름이 됐다고 할까요? 좋은 소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그는 스위스로 가서 잇따라 반전 논문을 발표했고요. 그것은 싸움을 넘어서 1915년 작품이고 선구자들 1924년,
이런 작품들에 수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정치 문제 속으로 휘말려든 그는 전쟁이 끝난 뒤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난 뒤에도 제국주의와 나치즘, 파시즘 등 새로운 형태의 전쟁과 계속 싸워 나가게 되고요. 또한 인도의 독립운동, 간디의 인도 독립운동을 지지함과 동시에 인도의 깊은 종교적 영혼들의 공감을 표하는 등 그의 활동 무대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장 크리스토프 이 작품을 잇는 두 번째 대작인 매혹된 영혼을 1922년에서 33년의 긴 기간 동안 완성하고요. 3년 뒤에 고향과 가까운 베즐레 마을로 돌아가 말년을 베토벤 연구의 완성과 폐기 1944년 작품이죠. 이 작품을 저술하면서 보내시게 되고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44년 말에 그곳 베즐레 마을에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그의 일생은 소설과 희곡, 전기, 음악평론 등 다양한 창작 활동뿐 아니라 항상 자기 시대에 성실하게 대처한 지성인의 빛나는 생애였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자기 시대에 성실하게 대처한 지성인의 빛나는 생애, 이 표현 너무 좋네요. 이 표현에 딱 어울리는 떠오르는 분이 좀 전에 언급했던 그 간디도 떠오르고요. 지금 시대에는 또 달라이라마도 떠오르네요.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분들이 있지만 말이죠. 자, 그럼 소설 속의 스토리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독일 태생의 천재 음악가 장 크리스토프의 생애를 다루고 있어요. 라인 강변의 한 마을에서 태어난 장 크리스토프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난과 주정뱅이 아버지 때문에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도 풍부한 상상력과 강한 생명력을 가진 크리스토프는 어느 날 할아버지에 의해 음악적 재능이 발굴되어요. 할아버지가 알아보신 거죠. 평범한 음악가인 아버지는 아들의 재능을 이용하려 들고 거기에 크리스토프 자신의 교만함도 작용해서 자칫 잘못된 길로 나갈 뻔하다가 선량한 숙부 고트프리트의 말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장을 하면서 그는 독일 사회의 다양한 허위와 부정을 배워나가게 알게 되고요. 이런 것들과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하기도 하죠. 우리 모두가 그러는 것처럼요. 어느 날 산책하러 나갔다가 마을 사람과 병사들의 난투극에 휘말려 국외로 도망쳐야 하는 시제가 됩니다. 그래, 혈혈단신으로 파리에 도착한 크리스토프는 세기말의 대도시가 가진 이 혼탁한 공기 속에서 다시금 고독한 싸움을 시작하게 되어 그 무렵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그의 눈앞에 한 내성적인 프랑스 청년이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내 인생을 돕는 그런 천사들이 중간중간 등장하잖아요. 그의 인생에도 나타난 겁니다. 허례허식의 안쪽에 숨겨진 진정한 프랑스의 모습과 우정, 진지한 노력, 건강한 민중 모습을 크리스토프에게 보여준 사람은 바로 청년 올리비에였어요. 그러나 올리비에와의 우정도 메이데이 데모 중에 그가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끝이 나게 되고요. 크리스토프는 파리 생활을 접고 다시 스위스로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옛 친구 브라운의 집을 찾아간 크리스토프는 브라운의 아내 안나와 정열적인 사랑에 빠지게 되어 아이코야. 안나와 크리스토프는 함께 자살을 기도하다가 실패하고요. 절망에 빠진 크리스토프는 눈보라가 휘날리는 쥐라 산 속으로 몸을 숨깁니다. 그러나 다시 소생의 계절이 돌아오고요. 이윽고 봄이 찾아와 크리스토프는 다시 깨어납니다. 그의 음악적인 명성은 굳건해지고 평온함 속에서 생애의 마지막 나날을 맞아가죠. 그런 와중에 이탈리아의 맑고 명랑한 기질을 가진 여자친구 그라치아와 다시 만나게 되고요. 크리스토프는 또 한 번 사랑의 정열을 불태우지만 이번엔 정신적인 사랑에 머물 뿐입니다. 이미 많이 경험해 본 거죠. 이제 멈추어 설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생긴 겁니다. 사랑스러운 여자친구 그라치아가 죽은 뒤 크리스토프도 새로운 세대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죽어가요. 한 줄기 큰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모두 10권으로 이루어진 이 장대한 서사시적 대하 소설은 1904년부터 12년에 걸쳐 잡지 레 카이에 드 락행젠에 발표되었어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유럽의 예술과 문화, 정치,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담긴 이 작품에는 작가의 웅대한 이상주의가 반영되어 있고요. 일부 사람들로부터는 심한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많은 독자들로부터 열광적인 공감을 얻으며 크게 환영받았습니다. 이 베토벤을 모델로 한 이 장 크리스토프라고 하는 기묘한 이 주인공은 자연의 근원적인 힘 그 자체와도 같은 생명력을 지닌 사람이에요. 작가 롤랑은 작품의 주인공을 오늘날의 세계에 사는 베토벤과 같은 인물로 만들겠다고 그가 보낸 어떤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크리스토프에 관해 같이 놀 친구가 없었다. 다른 아이들과 서로 이해하며 지내지 못했다. 마을 장난꾸러기들은 크리스토프와 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것은 크리스토프가 놀이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바람에 항상 너무 세게 때리기 때문이었다 라고 소설 속에 적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부정도 용서하지 못해 남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결국에는 고독할 수밖에 없었던 이 장 크리스토프라는 인물의 성격은 평생 변함이 없었어요. 이 타협할 줄 모르고 어떤 절대적인 그런 것을 추구했다고 할까요? 너무나 FM적인 자기 신념으로 꽉 들어찬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인생이 자기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다면 자기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말한 베토벤과 크리스토프, 이 주인공 크리스토프는 서로 많이 닮아 있죠. 그리고 그는 나중에 그렇게 자기 말처럼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그의 말처럼 된 그 부분을요. 이렇게 해서 크리스토프는 그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안이 될 수 있는 식의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가 가는 곳에는 어디나 그가 내면에서 비추는 빛의 잔영이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아 있었다. 와, 최고이지 않습니까? 그런 빛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어린 시절에 했었더랬죠. 꼬마 미셸이 어딘가 다이어리에 써놨던 걸 발견한 적이 있어요. 뭐더라? 보석처럼 빛나는 보석보다는 어둠을 밝히는 별이 되고 싶다. 그런 기특한 문장을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리 살고 있지 못해서 참 노력해야죠. 그런데 크리스토프는 그런 삶을 살아낸 겁니다. 그가 가는 곳에 어디나 그가 내면에서 비추는 빛의 잔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게 되는 그런 삶이요. 이런 내면에서 비추는 빛의 잔영은 그가 걸어간 이 작품의 모든 길마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완결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잡지 12년에 거쳐서 잡지에 연재가 되었잖아요. 이 작품이요. 이제 그 완결부에 이르렀을 때 프랑스의 작가 장 리셜 블로크는 이런 글을 쓰기도 했죠. 장 크리스토프가 죽었다는 소식이 이 세상에 전해진 뒤 몸을 떨면서 울었다고 고백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죽이 살아있다고 해서 꼭 그래서만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소설 속 주인공으로도 우리들 삶에 존재할 수 있는 건가 봅니다. 그런 주인공을 만들어내는 작가는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작가 또 떠오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요. 조르바라는 그 생생한 인물을, 그리고 세르반테스, 돈키호테라는 그런 인물을, 마크 트웨인,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헉이라는 개구쟁이 인물을 우리에게 자유로운 영혼을 선물해준 그런 주인공들은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에 남아서 생의 자유와 용기, 해학, 이런 자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길을 열어주는 우리의 친구들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로맹 롤랑의 작품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그의 작품 베토벤의 생애에 있는 한 문장이에요. 사상이나 힘으로 이긴 사람들을 나는 영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마음이 위대했던 사람들만을 나는 영웅이라고 부른다. 마음이 울리네요. 그래요. 사상이나 힘으로 이긴 사람들은 사상가이거나 혁명가, 예수는 있겠습니다만 진정한 영웅은 마음이 위대했던 사람들이라고 저도 믿어요. 그런 인물로 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각자 저마다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오늘의 미셸에게는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사람은 사마천, 공자, 시다르타 석가모니, 크리슈나무르티 뭐 이런 분들이 떠오르네요. 마음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을 살고자 하는 염원을 일단은 갖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매우 유명한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문장, 마음이 위대했던 사람들만을 나는 영웅이라고 부른다. 이 문장은요, 롤랑의 이상주의와 그의 인간관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908년에 붙여진 서문 속에 쓰여져 있어요. 베토벤의 생애라는 책의 서문이에요. 모든 예술이나 행위 가운데 그가 높이 평가하는 것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베토벤이라고 하면 그의 그 청력을 상실했던 것, 어린 시절에 좀 불우했던 그런 생애, 그리고 그 음악가로서의 그 불멸의 재능,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그의 마음이 이 자기 극복을 통한 절대 음악의 경지를 위한 그런 끊임없는 수련, 단련, 헌신, 그런 위대한 음악의 도달함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기 극복의 훌륭한 한 전형 모델이 되어주고자 했던 그 위대한 마음과 처절한 노력이 있었다는 건 좀 부차적으로 여겨지잖아요. 바로 그 마음의 위대함을 알아본 사람이 바로 롤랑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 크리스토프에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사랑이 닿는 것은 모두 죽음에서 구제된다. 이 문장도 참 울림이 있네요. 롤랑은 인생의 첫인상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답답하게 갇힌 느낌이었다 라고요. 이런 느낌은 청년기에 경험했던 일종의 종교적인 체험으로 극복이 되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 그는 개인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공포로부터도 해방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우러나오는 밑바탕에는 항상 이때의 경험이 깔려 있었다고 해요. 그냥 이런 말을 조금 더 추가하고 싶어요. 사랑에 닿는 것은 모두 죽음에서 구제된다. 그래요. 나에게로 오는 저절로 와 있는 그런 사랑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너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가 먼저 다가가는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나의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 또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제할 겁니다. 그렇게 사랑으로서 죽어있는, 존재하지만 죽어있는 그런 것들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으면, 오늘 어제네요. 크리스마스가
더 훈훈할 거예요. 날마다 크리스마스 같기를. 끝으로 한 문장 더 책 속에 장 크리스토프 속에 한 문장을 소개해 드리면서 물러가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착각하는 일이 없다. 그러나 살아있는 진리를 향해 노력하는 사람의 과실은 죽은 진리보다 훨씬 풍부한 결실을 맺는다. 살아있는 진리를 향해 노력하는 사람의 과실은 죽은 진리보다 훨씬 풍부한 결실을 맺는다. 장 크리스토프 제7권 집 안에 수록되어 있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로맹 롤랑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그 수상을 하게 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그의 인생과 삶에 대한 태도를 잘 보여주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크리스마스 즈음에 함께 하고 싶어서 이 책 장 크리스토프를 소개해 드려 보았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미셸은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올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